퇴직하고 첫 달 카드값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몸은 멀쩡한데 통장이 먼저 늙어버린 느낌이었다고요. 월급이 끊긴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삶이 쪼그라들 줄은 몰랐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 800만 원 쓰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고 지금까지 잘 벌었는데 설마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퇴직서를 내고 나면 숫자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다고들 하세요. 이 이야기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한 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직에 있을 때 월 평균 800만 원 가까이 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골프는 주말마다, 자동차는 중형 세단에 세컨카까지 있었고 외식과 모임도 잦았습니다. 본인은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여유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 이분은 기존 생활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줄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버틴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생각보다 연금은 작았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는 공포가 왔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사례는 골프입니다. 이분은 골프를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라운딩 비용, 연습장, 장비, 모임 뒤풀이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골프 안 치면 사람 관계가 끊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끊지 못했지만 결국 어느 날 통장을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골프를 끊은 뒤 처음 몇 달은 허전했고 연락 오는 사람도 확 줄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은 사람만이 진짜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동차입니다. 퇴직 전에는 차가 당연한 생활의 일부였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보험료, 유지비, 세금, 수리비까지 계산해보니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병행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차 키를 내려놓은 날 내가 진짜 은퇴했다는 걸 실감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꾼 부분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아끼자가 아니라 아예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외식은 주 3회에서 월 3회로 줄였고 모임도 목적 없는 만남은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해먹는 식사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걷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같은 돈 안 드는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월 300만 원 선에서도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줄이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직장인 시절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치고 차를 타고 사람들 사이에서 쓰던 돈은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점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쓰느냐로 하루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됐다고요. 돈을 덜 쓰게 되자 오히려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내 통제 안에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 800에서 300으로 줄이는 건 계산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자산 규모, 연금 액수만 따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퇴직 전에 꼭 한 번은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줄여 살아보는 겁니다. 그때 드는 불편함과 감정이 은퇴 후 겪게 될 현실에 훨씬 가깝습니다.
은퇴 후에 처음 줄이려 하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처럼 한 번에 다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골프든 자동차든 모임이든 가장 큰 지출 하나부터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정리되면 생각보다 숨이 조금 쉬어질 겁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 300으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월 300으로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은퇴 후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줄어드는 순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르죠. 월 800에서 300으로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500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누리던 정체성의 일부를 잃었다고 뇌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퇴자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은퇴 이후 행복을 추적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보다 앞으로도 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60대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 300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 숫자가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 쪽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돈 문제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산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소비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수입이 줄었는데도 똑같이 쓰면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검소함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제력 연구를 보면 자제력은 근육처럼 쓰면 닳고 평소에 안 쓰면 갑자기 발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 후 한꺼번에 모든 걸 줄이려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돈을 더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해보라는 겁니다. 이건 재무 설계라기보다 심리 적응 훈련에 가깝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소비를 줄여보면 내가 어디서 불안을 느끼는지, 무엇을 포기하기 가장 힘든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리스크입니다. 책 은퇴 후 30년을 설계하라 같은 은퇴 설계서에서도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는 소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출근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소비까지 흔들리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안 쓰는 대신 시간을 쓰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앞서 나온 60대 사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골프와 자동차를 끊으면서 생긴 공백을 그냥 참고 견딘 게 아니라 걷기, 도서관, 지역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루틴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구조 조정입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면 마음이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은퇴의 실패는 자산 부족보다 적응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월 300으로 사는 삶이 비참한 게 아니라 월 300으로 살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비참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는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늦게 찾아온 진짜 안도의 순간입니다. 이 숫자로 정말 월 500이 나올까? 계산기 두드리기 전까지는 다들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를 넣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은퇴 후 월 500, 이 말이 갑자기 희망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는 지점이 딱 여기입니다. 은퇴 준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월 500만 꾸준히 나오면 돼요. 듣기엔 참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공통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월 500이라는 숫자를 소득이 아니라 생활비로만 본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는 지금 쓰는 돈이고 소득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돈인데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자동으로 찍혔습니다. 별 생각 안 해도 500이든 600이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비슷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내가 아프든 시장이 흔들리든 물가가 오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걸 계산 안 하고 은퇴하면 월 500은 목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50대 후반에 퇴직한 남성입니다.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월 500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억이면 많잖아요. 문제는 자산의 형태였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거주 중인 아파트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예금 이자는 세후로 보면 월로 나눴을 때 체감이 거의 안 됩니다. 집은 살고 있으니 현금이 안 됩니다. 결국 실제로 월마다 들어오는 돈은 연금 포함해도 200 중반이 안 됐습니다. 부족한 300은 어디서 메꿨을까요? 처음엔 예금 깨서 쓰고 그 다음엔 주식 조금씩 팔았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계속 쪼그라듭니다. 이번 달도 또 깼네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결국 이분은 월 500이 아니라 월 500을 쓰는 속도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자산은 7억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앞 사례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500이 목표가 아니라 최소 월 현금 흐름이 얼마까지 나오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배당 중심 자산, 소형 임대, 연금 수령 시점 조절까지 다 합쳐서 월 300 후반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파트타임으로 메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은 나는 지금 월 500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 자산은 매달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공포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월 500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부 합산 자산이 약 6억. 연금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빠듯하지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병원 갈 일도 늘고 사람 만날 기회도 많아집니다. 은퇴하면 돈 덜 쓸 줄 알았어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월 500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매달 550, 600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카드값으로 그 다음엔 비상금으로 결국 자산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후회한 건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은퇴 전에 은퇴 후 씀씀이를 진지하게 상상해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월 500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충분하고 누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500과 자산이 만들어내는 500은 심리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아프면 멈추고 후자는 구조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월 500 가능할까요? 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내 자산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두려워합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미룰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은퇴 후 가장 불안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버틸지 모를 때입니다. 방향 없이 쓰는 돈이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은퇴 후 월 500 만들 수 있느냐고요. 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자산을 공개하고 냉정하게 계산해 본 사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감으로 은퇴하면 감으로 불안해집니다. 숫자로 은퇴를 준비한 사람만이 숫자에 덜 흔들립니다. 이 글을 읽고 통장 앱을 켜기가 망설여지신다면 그 마음부터가 이미 은퇴 준비의 신호입니다. 무섭지만 지금 보는 게 가장 쌉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는 계산은 항상 더 비쌉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월 500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감정 말고 근거로 풀어볼게요. 은퇴 현금 흐름 이야기가 나올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리니티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가 말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산에서 얼마를 꺼내 쓰느냐 보다 어떤 순서로 시장을 맞느냐가 은퇴 성패를 갈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산, 같은 수익률이라도 은퇴 초반에 시장이 흔들리면 월 500은 금세 무너집니다. 이걸 학자들은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초기에 돈이 꾸준히 빠져나가는데 자산 가치까지 같이 떨어지면 회복할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은퇴 초반에는 공격적인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강조합니다. 이 흐름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웨이드 파우입니다. 은퇴 소득 설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퇴 후 소득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요. 다시 말해 월 500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은 투자 실력이 아니라 자산 배치와 인출 방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 5%만 나와도 되잖아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그 5%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입니다.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평가이익으로만 존재하는 수익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한 권,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다이 위드 제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돈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쓰려면 먼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계산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 없는 소비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월 500을 쓰는 은퇴자가 편안하려면 그 500이 몇 년 동안 나와도 괜찮은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또 하나 공통된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자의 만족도는 자산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과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10억을 가지고도 매달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보다 7억으로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진 사람이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금, 배당, 임대 같은 반복 소득이 은퇴에서 과대평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월 500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내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월 500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로요. 어떤 분은 500 전부를 자산에서 뽑아야 하고 어떤 분은 300만 자산에서 나오면 나머지는 노동이나 활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완전 은퇴보다 부분 은퇴가 재무 안정성과 정신 건강 모두에서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은퇴는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결국 월 500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였느냐입니다. 논문도 책도 실제 사례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왜 줄어드는지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라고요. 설명 가능한 인출은 관리가 되지만 감으로 버티는 인출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투자 공부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냉정하지만 솔직한 계산. 이 계산을 끝낸 사람에게 월 500은 공포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계산을 피한 사람에게만 월 500은 끝까지 불안으로 남습니다. 문 닫는 날 셔터 내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은퇴의 꿈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장면은 상상조차 안 했거든요. 물가 싸고 날씨 좋고 한국 사람 많고 한식당만 열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거라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그럴듯했다는 거였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국에서 버티는 게 맞나? 남은 인생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치앙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튜브에는 월 생활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같은 영상이 넘쳐나고 카페에는 한식당 잘 됩니다. 라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불안보다 희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으로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어씨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자영업 경험도 있었고 음식 솜씨도 괜찮았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치앙마이 중심가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습니다. 한국 관광객, 현지 한인, 장기 체류자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때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끝났구나. 그런데 6달쯤 지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비수기가 오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았고 재료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빚으로 버티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가게 보증금 손해, 장비 처분 손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권 값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해 줄 거라 믿었던 가게가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B씨는 혼자 은퇴 후 치앙마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소박하게 살 테니 작은 식당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규모를 줄였으니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가게를 지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보니 사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이 아프면 대신 서줄 사람도 없었고 현지 병원 시스템은 낯설었습니다. 결국 장사는 유지했지만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퇴 후 장사는 체력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어요. 결국 그는 가게를 넘기고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C씨 부부는 치앙마이에서 한식당이 아니라 한국식 카페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덜할 거라 판단했죠. 인테리어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메뉴도 한국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인에게는 비쌌고 관광객에게는 애매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현금이 말라버렸고 한국에 남겨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이 1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가게는 정리했지만 노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꾸려고 떠난 선택이 가족 전체의 미래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식당이라는 선택도 절대적인 실패 요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 준비를 생활 설계가 아니라 사업 승부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은 매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장사는 매달 변수가 생깁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그 변수가 배로 커집니다. 언어, 제도, 인력, 문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월 200 쓰는 것보다 치앙마이에서 100 쓰는 게 낫지 않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 100으로 살기 위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사업에 묶어두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위험 자본이 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수입이 적은 게 아니라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50대, 60대의 실패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사를 할 생각이라면 그 장사가 망해도 삶이 유지되는 구조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은퇴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된 은퇴의 꿈이 한식당 문 닫는 날 끝났다는 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그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멈춰 서 보시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논문과 책을 보면 이건 개인의 판단 실수라기보다 은퇴 이후 인간이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함정에 가깝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은퇴 후 의사 결정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은퇴 직후는 자유의 착시 구간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에 사람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가능성은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일수록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사업에서는 거의 보호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자산은 실패를 견디는 자본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자본인데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쓴 행동경제학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손실을 피하려다 더 큰 손실을 만든다. 치앙마이 한식당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접으면 진짜 손해다. 그래서 버팁니다. 추가로 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 조금만 덜하는 판단이 회복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실패 후 다시 벌 시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은퇴자의 행복과 관련된 장기 추적 연구인데 소득 수준보다 중요한 요인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예측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사업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한 구조에서는 실제 수입이 더 많아도 불안이 커집니다. 치앙마이에서 장사한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은퇴 관련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은퇴 후에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지속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는 본질적으로 성장 전략입니다. 손님을 늘리고 매출을 키우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버티고 유지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이 방향을 헷갈리는 순간 은퇴는 삶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 경쟁이 됩니다. 치앙마이 한식당이 특히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식은 초기에는 분명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누군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바로 경쟁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해외 은퇴 이민 관련 서적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합니다. 현지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이미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일수록 늦게 들어간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건 수익률이 아니라 복구 가능성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느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자산은 늘리는 자산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게 관리해야 할 자산이라는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된 은퇴의 꿈이 한식당 문 닫는 날 끝났다는 이야기는 비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아직 선택하기 전이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휴식이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치앙마이라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은 울리는데 출근할 이유가 없고 이메일을 열어봐도 회신 하나 없는 날이 계속됩니다. 통장은 매달 줄어드는데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하루하루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걸렸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서류를 넣을 때마다 경력은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듣다가도 마지막에 항상 같은 공기가 흐릅니다. 조직이 전다. 문화가 빠르다. 우리는 조금 더 역동적인 분을 찾는다. 돌려 말하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미 탈락이라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던 시점이 아니라 아직 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쉰을 넘긴 나이에 구직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는 예고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까지 다니고 연금과 퇴직금으로 버티며 조금씩 내려놓는 삶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리고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터에서 밀려난 50대는 갑자기 은퇴자도 아니고 현역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재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부장까지 달았고 팀도 여러 번 이끌었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몇 군데만 지원하면 금방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항상 비슷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경험은 훌륭한데 우리 조직과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고 나이를 숨기는 법부터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내가 쌓아온 시간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버틴 분입니다. 화려한 직함도 대기업 간판도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회사를 나왔고 생활비를 위해 바로 구직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급여였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유지되는데 제한받는 금액은 신입 수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을 받고 일하느냐 아니면 일을 포기하느냐 사이에서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을 택했지만 자존감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퇴 준비를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적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분입니다. 투자도 조금 했고 비상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이 길어져도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보다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버지를 자식들은 어색해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자존감부터라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경력만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돈과 일, 그리고 정체성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준비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하지만 위기의 50대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나오던 날이 은퇴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은 운과 타이밍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 후를 위한 게 아니라 은퇴 이전의 위기를 버티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걸리는 순간이 오기 전에 일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50대 이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구직자라면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일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일을 잃으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선택이라는 걸요. 앞선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재취업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준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도 반복해서 경고해온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과 통제력을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많은 50대가 내 경력 정도면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장은 개인의 믿음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기억하지만 시장은 비용과 리스크부터 계산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곧 비용이 높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OECD의 고령 노동시장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장년층 실직 이후 재취업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재취업이 되더라도 임금 하락과 직무 수준 하락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일은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은퇴 준비를 미루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사라집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일과 정체성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해 왔다는 겁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언어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실패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로 번집니다. 앞서 소개한 세 번째 사례처럼 돈은 버틸 수 있어도 자존감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은퇴 준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숫자의 문제로만 접근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나, 몇 %로 버텨야 하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논문과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현금 흐름 이전의 역할의 전환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일을 완전히 끊는 은퇴보다 일의 형태를 바꾸는 전환이 훨씬 충격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미국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50대 이후에도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역할을 유지한 사람들이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꼭 정규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파트타임, 자문, 강의, 프로젝트 단위 일도 충분히 역할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50대의 재취업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시스템과 인간 심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걸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면 돌파만이 답은 아닙니다. 은퇴 준비란 결국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아직 일하고 있다면 재취업을 준비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일의 끝을 준비하지 말고 일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함이 사라져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월급이 줄어도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을 돈과 분리해 두는 것. 이게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50대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언젠가 끝나지만 삶의 역할은 준비한 만큼
이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회사는 이미 나왔고 월급 들어오던 날짜는 지났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아직 몸도 멀쩡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이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거의 항상 같은 표정이 따라옵니다. 겁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죠. 지금 대한민국 50대,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막 은퇴한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은퇴 전에는 노후가 숫자로만 보입니다.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집 한 채. 계산기 두드릴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활은 계산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큰돈 나갈 일은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끝났고 집도 마련했고 차도 있으니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은 줄어드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던 돈은 멈췄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보험료, 관리비, 세금, 경조사비, 그리고 예상 못한 가족 변수까지.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54세 남성입니다. 퇴직금과 예금, 퇴직연금 합쳐서 7억 정도를 들고 은퇴했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걱정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첫 해였습니다. 월 생활비를 대충 2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카드 명세서를 정리해보니 실제로는 35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니 무섭습니다.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병원 진료비가 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비와 관리비가 확 뛰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준비로 목돈이 나갔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52세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시세로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부자라고 했죠. 하지만 현금 흐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생활비는 아내의 파트타임 소득에 의존했습니다. 문제는 금리와 세금이었습니다. 보유세, 수리비, 관리비가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집을 팔까 말까로 매일 싸우게 됐습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게 돈보다 관계라는 말, 이분들 얘기입니다. 집 한 채가 우리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흔합니다. 50대 후반 여성, 조기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지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보고 그래도 기본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를 예금으로 메웠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을 대수롭지 않게 받는데 2년이 지나자 통장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느꼈다고 합니다. 연금은 바닥을 막아줄 뿐 삶을 유지해주진 않더라고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박도 무리한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실패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가 핵심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감소하는 숫자를 견디는데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매달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얼마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나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공포스럽습니다. 집이 있어도 자산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쫓깁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일정한 흐름이 있으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갈 걸.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버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다가 은퇴 후에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편해지는 건 늦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느끼는 공포는 준비 부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노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많은 50대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구조를 점검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통장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그걸로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불안은 개인의 계산 실수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괜히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 때보다 잃을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은퇴 후 통장이 줄어드는 경험이 유독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땐 별 감흥 없던 숫자가 은퇴 후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걸 매달 확인하는 삶은 뇌 구조상 견디기 힘든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다룬 대표적인 책인 더 리타이어먼트 갬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이 책은 은퇴 실패의 핵심 원인을 자산 부족이 아니라 현금 흐름 부재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자산 총액만 계산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 놓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미리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은퇴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23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불안이 폭발하고 잘못된 선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노후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은퇴 후 행복을 조사한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자산 규모보다 통제감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달 얼마를 써도 괜찮다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적어도 불안이 낮고 통제감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많아도 계속 불안합니다. 이 통제감의 핵심이 바로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나 더 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통제감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바닥을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연금 나오는 날은 안심인데 그 이유가 너무 길어요. 이게 바로 월 단위 현금 흐름과 생활비 구조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심리적 공백입니다. 투자 쪽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랜덤 워크 다운 월 스트리트에서는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시장 변동성보다 투자자의 행동을 꼽습니다. 은퇴 후 이 원칙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팔지 말아야 할 때 팔고 멈춰야 할 때 더 조급해집니다. 결국 구조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행동을 망치는 겁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다이 위드지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돈을 남기지 말라는 자극적인 주장으로 알려졌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을 쓰는 시점과 삶의 에너지가 어긋날 때 사람은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는 겁니다.
은퇴 초반에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반대로 구조 없이 쓰다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가 바로 이 어긋남의 결과입니다. 논문과 책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꽤 분명합니다. 은퇴의 실패는 가난에서가 아니라 준비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의 핵심은 총액 중심 사고입니다. 얼마 모았느냐에 집착하고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티는지는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 은퇴하자마자 통장을 열고 현실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산으로 몇 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구조로 내가 매달 마음 편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벌써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지셨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들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되겠지라고 넘기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진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구조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 은퇴 문제에서는 의외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통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면 그걸로 충분히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은 먼저 옵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오늘 하루를 설명할 말이 없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 감정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같은 나이, 같은 60대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계속 일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노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60대인데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자식도 어느 정도 컸는데 굳이 또 일을 해야 하나. 저도 상담하면서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쉼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만 끊기는 게 아니라 역할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보십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는 62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됐고 연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알람이 없고 평일에 마트 가도 사람이 없고 주말 개념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를 채울 이유가 없어졌고 TV를 보다가 낮잠 자고 다시 TV 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오늘 하루를 설명할 말이 없는 공허함. 결국 3년 차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장은 아직 괜찮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60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입니다. 61세 여성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이분도 연금이 있었고 당장 돈 때문에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 미리 결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쉬지는 않겠다고요. 주 3일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지역 복지관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이분 말로는 출근할 이유가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노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연금은 그대로 쌓였고 작은 월급은 생활비 보탬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직 현역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64세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할지 규모를 줄여서라도 계속할지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그만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완전히 닫지 않고 주 4일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고정비도 줄었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었다고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노후의 불안을 절반 이상 줄여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겼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버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 택한 60대가 다 행복하고 60대가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쉼을 선택한 분들 중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계획이 아주 명확하거나 일 대신 채울 역할이 분명합니다. 봉사, 공부, 취미, 사람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제는 아무 대안 없이 멈춘 경우입니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은퇴 첫 해가 아니라 2년, 3년 차입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특히 의료비, 자식 문제, 물가 상승 같은 변수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이때 일을 완전히 내려놓은 분들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면 작게라도 일을 이어간 분들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가 표정, 말투, 삶의 온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지보다 어떤 형태로 일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풀타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사회와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증거를 매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60대라도 선택은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듭니다. 일을 택한 사람은 웃고 쉼을 택한 사람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명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멈추는 걸 선택하려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노후의 방향은 생각보다 또렷해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를 택한 60대는 웃고 쉼을 택한 60대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건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추적한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우울감과 불안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 은퇴 직후가 아니라 2년에서 4년 사이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자유롭고 해방된 느낌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역할 상실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보다 역할 유지 여부가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하루에 내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의 조건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는데요.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꼭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역할이 정기적이고 책임이 따르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요. 다시 말해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빠지면 누군가 불편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은퇴 이후 행복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고요. 이를 완전히 멈추면 수입의 통제권뿐 아니라 시간, 인간관계, 선택의 통제권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반면 작게라도 이를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핸들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불안을 갈라놓습니다. 실제 금융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이 반복됩니다. 은퇴자,
자산 고가를 분석한 여러 논문을 보면 자산이 빨리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상보다 지출이 커서가 아니라 수입이 완전히 0이 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집 수리 같은 사건이 한 번만 터져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월 몇십이라도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은퇴자는 같은 사건을 겪어도 판단이 훨씬 차분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유무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은퇴는 없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요. 일을 그만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급격히 늙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주당 몇 시간의 자문, 강의, 파트타임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쉬어도 되나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를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일을 내려놓을 거라면 그 일을 대신할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 없는 쉼은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 되고 공백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를 준비하신다면 돈 계산만 하지 마시고 역할 계산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하냐만큼 매주 몇 번 사람을 만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을 계속하든 다른 형태의 역할을 만들든 그 선택이 노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같은 60대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쪽은 멈췄고 다른 한쪽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타 있느냐, 아니면 멀리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라는 말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직 숨은 쉬어지는데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문제는 그 질문을 너무 늦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60대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건강도 괜찮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든이란 말이 80대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갈림길이 된다는 걸 그때는 잘 모릅니다.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부터 떠올리십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숫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흔드는 건 숫자보다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금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혼자 남으면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을 60대에 했느냐, 아니면 70대 후반에 했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63세 퇴직하신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성공한 은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고요. 그래서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대충 써도 되겠지, 큰 병만 없으면 괜찮겠지 하면서요. 문제는 70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약값이 늘어나고 갑자기 집 수리비 같은 큰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답니다. 남은 자산으로 예상 수명을 계산해 보니 80을 넘기기 전에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너무 늦게 했더라고요. 만약 60 초반에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웠다면 선택지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60에 은퇴한 여성분인데 연금 액수만 보면 첫 번째 분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이분은 은퇴 직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가능성이 높을까? 혼자 사는 시간이 오면 어떤 집이 편할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살던 큰 집을 정리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옮겼고 생활비를 실제로 써보면서 매달 점검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꼼꼼히 나눠서 당장 쓰는 돈과 비상금, 절대 손대지 않을 돈을 구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걸 대비해 동네 모임과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덜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순에 던진 질문 하나가 여든의 불안을 크게 줄여준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겁니다. 예순 중반 부부로 연금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자녀 지원 문제로 계획이 흔들린 사례입니다. 지금 도와주면 애들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학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을 계속 보태주셨습니다. 그때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삶이 버거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부부는 예상보다 빨리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됐습니다. 뒤늦게 계산해보니 자녀 지원을 조금만 줄였어도 노후 후반부는 훨씬 안정적이었을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후회한 건 돈을 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예순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연금 액수보다 질문의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은퇴는 질문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예순에 묻느냐, 이른 후반에 묻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순에는 줄일 것도 있고 바꿀 것도 있고 새로 만들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후반에는 대부분 이미 결정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노후는 정말 현실적인가? 연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돈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건 건강과 관계는 아닌가? 이 질문을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마주하는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여든의 삶은 예순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연금과 자산으로 나는 어떤 노후를 살게 될까? 이 질문을 오늘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아직 예순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연금,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도 80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불안에 잠기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패턴에 가깝습니다. 노후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수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수익률 위험은 계산하지만 오래 사는 위험은 과소평가합니다. 웨이드 파우 교수는 은퇴 소득 연구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살아버리는 것이라고요.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60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은 오래 안 살아.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절반은 그보다 더 산다는 뜻이니까요. 이 질문을 예순에 던진 사람과 이른 후반에 던진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은퇴 후 소비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덜 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데이비드 블랑쳇의 연구를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초반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다시 급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버틸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예순에 했던 사람은 대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의 행복이 소득 수준보다 예측 가능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어느 정도 그려질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은퇴 후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돈이 줄어서라기보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산이 더 적어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며 잠을 설칩니다.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미래를 그려봤느냐입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 에서는 은퇴 계획을 정답 찾기가 아니라 범위 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미래를 맞힐 수는 없지만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예순에 하면 선택지가 많지만 이른 후반에는 이미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연금이 얼마냐 보다 그 연금이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그 집이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인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고정비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반드시 몸이 아직 움직일 때, 머리가 또렷할 때 해야 합니다. 예순에 던진 질문 하나가 여든의 삶을 가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도 책도 실제 사례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늦게 묻는 질문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찍 묻는 질문은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훗날의 공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